누구보다도 금기를 넘어선 에로틱 미학을 개척한 인물 한스 벨머. 그는 권위주의적인 독일 제국 시기에 태어난 인물로 그의 작품 세계는 오늘날까지도 독보적인 위상을 차지합니다. 일본 애니메이션의 거장 오시이 마모루가 공각기동대 속편 이노센스를 제작할 때 한스 벨머의 인형 작품을 오마주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죠. 드로잉과 조각, 그리고 사진 작업에서 초점은 항상 망가진 육체와 패티시즘적인 이미지에 있었습니다. 벨머가 인형 작업에 한창 몰두하던 무렵 우연히 자신보다 14살 어린 젊은 여성에게 반하게 되는데 그의 입에선 소름 끼치는 문장이 흘러나왔다고 전해지죠. 여기 인형이 있다. 두 번의 세계대전을 거치며 유럽인들은 이성이 반드시 진보와 윤리를 보장한다는 믿음에 회의를 품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정신분석학자 프로이트가 내세운 무의식의 개념은 사람들에게 인간의 행동과 감정의 원인에 대해 인식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프로이트는 사람들의 행동과 감정, 그리고 생각 대부분이 숨겨진 성적 욕망과 때로는 파괴와 죽음을 향한 본능에서 비롯된다고 보았죠. 또한 한스 벨머와 동시대를 살았던 철학자 조르주 바타유는 금기를 위반함으로써 에로티시즘을 경험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이론들은 당시 초현실주의 예술가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그들의 작품은 이성을 벗어난 내면의 판타지와 욕망을 담고 있죠. 한스 벨머는 어린 시절 권위주의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의 어머니까지도 완전히 통제하는 아버지로부터 두려움을 느꼈고 혐오감을 갖게 되었죠. 벨머와 그의 동생 프리츠는 장난감으로 채워진 그들만의 비밀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곤 했는데 이는 억눌린 가정으로부터 잠시나마 떠나 있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드로잉 작업에서 예술가의 무의식을 잠시 엿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그림에서 벨머는 거대한 벽돌 여인의 몸 내부를 상상합니다. 목 아래로 바다에 잠긴 거대한 신체는 근처에 떠있는 작은 배와 대비되면서 더욱 거대하게 보이는데요. 고전 건축 양식의 기둥이 그 몸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벽돌로 둘러싸인 신체 내부에는 거칠게 그려진 갈비뼈, 장기, 그리고 심장이 보이고 가슴 속에는 작은 두 남성이 마치 어머니의 자궁처럼 보호된 공간 안에서 뛰어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 돛담배는 단순한 방문객이 아니라 아이들이 벽돌을 쌓아 막아내고 싶었던 두려운 대상인 걸까요? 아니면 오히려 어머니와 하나 된 채 아버지의 애정을 바라는 욕망의 표상일까요? 한스 벨머는 이런 섬뜩하고 불쾌한 이미지에 집착했고 때문에 주변으로부터 패티시즘, 관음증, 사디즘에 이르기까지 벨머를 향한 수많은 의심이 늘 존재했습니다. 벨머의 인형은 당대에 금기시되던 욕망과 불안을 시각화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때문에 평론가들에게 그의 작업은 나치가 추구한 완벽한 인간 육체 기준에 대한 무언의 저항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또는 그의 작품은 초현실주의 아나키스트적 에로틱한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죠. 사실 아나키스트들은 무정부주의자라는 해석이 단순히 정부에만 반대하는 집단이라는 인식을 주어서 이 표현의 사용을 꺼린다고 하는데요. 아나키를 말 그대로 해석하면 지배하는 이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지배자는 정부와 국가뿐만 아니라 자본, 종교, 도덕, 성, 인종, 나이 등과 같은 다양한 상하관계의 기준일 수 있습니다. 아마 벨머의 작품에서 아나키스트적이라는 평가는 그 시대의 도덕관념에 맞지 않는 이미지를 그의 미학으로 다루었기 때문이겠죠. 벨머가 중등 교육을 마칠 무렵 그는 아버지의 강요로 철강회사와 석탄 공장에서 일하며 경험을 쌓은 후 베를린 공업대학교에 입학하였는데요. 하지만 그는 오히려 정치에 대한 토론이나 다다이즘과 초현실주의 예술가들과의 교류에 더 큰 관심을 가졌죠. 결국 벨머는 공학 전공을 포기하고 출판사 말리크 페어락에서 디자이너로 일했습니다. 몇 년 후 1928년 그는 마가레테 슈넬과 결혼하였고 작업 생활을 꾸준히 유지했죠. 그가 처음으로 여성 신체를 형상화한 인형을 제작한 것은 1933년이었습니다. 나치가 집권하자 그는 더 이상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을 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인형 작업에 착수한 것이죠. 시작은 벨머가 그의 15살 사촌 우르 줄라로부터 강렬한 매혹을 느꼈고 그의 에로틱한 욕망을 투영하기 위해 인형을 만들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벨머의 인형 제작에 대한 집착은 대체로 여성의 몸을 지배하고 통제하려는 가학적인 욕망으로 설명되죠. 하지만 벨머의 인형은 복합적인 자아의 투영으로 보아야 합니다. 벨머는 남성이지만 그가 가진 여성성을 노출하곤 했는데요. 그는 전형적으로 가부장적이고 억압적인 아버지를 혐오했으며 그에 대한 반항으로 여성성을 무기로 삼았습니다. 예를 들어 벨머를 베를린 공과대학에 데려가던 아버지를 따라 기차를 타고 가던 중 여장을 하고 나타나 아버지를 당혹스럽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동생에게 보낸 편지에서는 자신을 여성 화자로 설정해 나는 이미 인형 아이들을 8이나 낳았다 라고 쓰고 루룰라라는 이름으로 서명하기도 했죠. 또한 그는 바지를 입을 때 스타킹을 신을 때도 있었고 망명자 수용소에서 동료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 여장을 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벨머의 작품은 단순한 욕망이 아니라 채워질 수 없는 불가능한 욕망에 대한 집착을 보여줍니다. 그의 환상은 현실에서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극단적인 것들이었죠. 그의 성 정체성, 자기 파괴, 트라우마적 기억은 인형으로 구체화되었습니다. 벨머의 작품은 그의 불안, 분열된 자아, 욕망과 공포를 드러낸 것이죠. 벨머는 마네킹의 일부와 나무, 금속, 석고를 결합해 새로운 신체를 만들어냈고 그 인형들은 다양한 자세로 연출되며 사진 이미지로 옮겨졌습니다. 1934년 벨머는 자신의 비용으로 10장의 사진 작품이 담긴 에세이 인형을 출간합니다. 그는 또한 그의 사진 작업을 당시 초현실주의 예술가를 다루는 프랑스 잡지 출판사인 미노터의 편집장 앙드레 브루통에게 보냈고 머지않아 벨머의 작품은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나아가 벨머의 인형 사진은 뉴욕 현대미술관에도 등장했죠. 1938년 벨머의 아내가 결핵으로 사망하였고 벨머는 파리로 이주했습니다.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된 후 프랑스 정부는 프랑스에 거주하는 독일인과 오스트리아인들을 억류했습니다. 인종차별이나 정치적 박해 때문에 도망친 많은 사람들이 프랑스 레밀에 있는 수용소에 구금된 것이죠. 당시 구금된 수많은 사람들은 적대적인 외국인으로 여겨졌습니다. 수감자 중에는 저명한 예술가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는 한스 벨머와 초현실주의 거장 막스 에른스트도 있었죠. 수용소는 벽돌 공장이었고 그 예술가들은 가장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작업을 이어가며 저항했습니다. 그 결과물 중 하나가 막스 에른스트와 한스 벨머가 1939년에 함께 제작한 상상의 피조물입니다. 전쟁이 끝난 후 벨머의 에로틱한 이미지가 담긴 도서 인형의 놀이가 출간되었습니다. 벨머의 작업은 완전한 충족이 아닌 욕망 그 자체를 이어갑니다. 육체의 완전함이나 엄격한 성별의 구분을 거부하죠. 벨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가장 좋은 놀이는 결과에 도달하려는 게 아니라 언제나 새로운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렘을 갖는 것이다. 이는 인간 욕망의 본질적인 특징이기도 한데요. 욕망은 무언가를 원하는 상태지만 그 욕망이 충족되는 순간 다른 대상을 갈망하게 되죠. 욕망은 끊임없이 이동하는 욕구라 볼 수 있습니다. 벨머는 각 사진 이미지마다 소녀인형의 신체 조각을 매번 다르게 조합하는 식으로 금기를 위반하는 욕망을 반복적으로 표현합니다. 폭력과 에로티시즘이 동시에 충돌하며 교차합니다. 인형 특유의 둥근 신체 형태는 관능적으로 보이죠. 벨머는 인형을 온전한 하나의 몸으로 완성하지 않습니다. 각각의 인형 팔다리들은 서로 얼핏 연결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동시에 그 사이의 틈은 분명히 드러납니다. 변주의 가능성이 항상 내재되어 있는 셈이죠. 이는 인형을 해체하고 다시 조립할 수 있는 여지는 늘 열려 있으며 관객들은 신체 부위들 사이에 연결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형상을 상상할 수도 있습니다. 변형된 인형의 형태는 사진으로 남았습니다. 사진 또한 찰나를 기록하는 매체이고 카메라는 또 다른 순간을 포착합니다. 연속적인 전개를 요구하듯 패티시즘적인 욕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진집을 넘기며 보는 관찰자도 마찬가지로 한 페이지를 볼 때마다 다른 변주를 기대하며 다음 페이지를 넘기게 되죠. 이렇게 보는 이에 욕망 또한 반복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벨머의 인형 변주는 고대의 조각과 반대되는 지점이기도 한데요. 고대의 인체 조각은 가장 아름다운 신체 부위로 조합된 이상적인 육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벨머는 완전하고 이상적인 여성의 몸에 대한 환상을 깨버리죠. 양성을 모두 갖고 있는 그리스 신 헤르마프로디테는 대립되는 것들이 조화롭게 통합되는 이상을 담은 형상입니다. 반면 벨머의 인형은 불안을 자아내는 존재로 나타나는데요. 전체적인 장면이 명확한 해석을 거부하고 다양한 연상을 자극하듯 이 인형 역시 남성과 여성을 명확히 구분할 수 없는 상태로 놓여 있습니다. 금방 식사를 마친 것처럼 먹다 남은 음식이 놓여있는 식탁은 절반 정도만 보이며 나머지는 바깥으로 뻗어 있습니다. 침대와 인형도 마찬가지로 화면 밖으로 뻗어 있죠. 이 구도는 마치 무의식을 이용하는 장치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때문에 사진 밖에 있는 관객은 사진 속 공간이 화면을 지나 외부로 이어지는 연상을 하게 됩니다. 사진 속 공간에서 관객의 공간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관객은 마치 범죄 현장에 서 있는 불쾌한 느낌이 들게 됩니다. 인형의 다리에는 남성 바지가 입혀져 있고 발에는 소녀가 신을 법한 메리제인 구두가 신겨져 있습니다. 성별에 대한 확신을 거부하는 서로 교환 가능한 요소처럼 제시되죠. 관객은 성별을 명확하게 구분하려고 하지만 그 시도가 항상 어긋나고 실패하게 됩니다. 여성을 구분하는 신체가 발견되자마자 다음 남성의 표시를 발견하게 되면서 성의 전환 가능성이 계속해서 이어지죠. 이렇게 하여 관찰하는 행위는 벨머가 언급한 놀이의 특성을 갖게 됩니다. 정답이나 결론 없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정을 즐기는 것이죠. 벨머의 작품에는 여성과 남성 성기가 결합된 드로잉들이 반복됩니다. 메리제인 구두와 양말을 신은 소녀가 해부학적으로 불가능한 각도로 다리를 꺾고 있으며 남녀 성기가 동시에 표현됩니다.
때문에 일부 학자들은 그가 여성이 되기를 욕망했다고 여깁니다. 실제로 벨머 자신도 이렇게 말했죠. 여성의 이미지는 남성이 자기 몸으로 먼저 체험해야만 진정 볼 수 있다. 1953년에 벨머는 베를린에서 열린 그의 전시 개막일 날 그의 인생의 뮤즈이자 연인이 될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우니카 취른이었죠. 우니카는 작가이자 화가로 활동한 인물인데요. 벨머와 우니카는 곧 예술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파리의 숙소에 틀어박혀서 친구들과 만나거나 나가는 일이 거의 없었으며 외부 세계로부터 점점 더 그들 자신을 닫았습니다. 그들 숙소는 이름만 호텔이지 열악했습니다. 벨머는 빈곤에 시달렸고 방문은 고장났으며 방 안의 조명은 관리인이 퓨즈를 올려야만 켜졌는데 낮에는 전기 소비가 많다며 대개 저녁에만 켜주곤 했죠. 그렇기에 이 호텔에서의 삶이 벨머와 이미 여러 차례 신경쇠약을 겪었던 우니카에게 쉬울 리 없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은 싸우고 헤어지고 다시 맺어지기를 반복했죠. 그때 벨머는 하나의 실험을 감행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동반자를 벌거벗긴 채 꾸러미처럼 단단히 묶고 사진을 찍었죠. 그의 앞에는 인형이 아닌 인간이 있었지만 그는 우니카를 마치 재료인 양 다루었습니다. 우니카는 자신의 일기에서 3인칭 시점으로 그와 자신에 대해 이렇게 적었습니다. 벨머와 그녀는 1953년부터 불행 속의 동지, 커다란 우정이야. 하지만 그녀에게는 공포를 동반한 우정이지. 극심한 빈곤 속에서도 우니카와 벨머는 가장 강렬하고 불편함을 주는 작품들을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벨머가 촬영한 우니카를 결박한 사진에서 두 사람은 특유의 사도마조이즘적인 방식으로 서로 뒤엉켜 있습니다. 벨머는 자신의 인형을 우니카를 통해 다시 구현했고 우니카는 벨머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따랐고 그에게 몸을 맡겼습니다. 심지어 벨머가 피임을 원치 않았을 때도 이를 받아들여 여러 번 위험한 환경에서 낙태를 감행했다 전해지죠. 사진 작업을 하면서 벨머는 우니카가 담요 위에 누워있거나 안락의자에 앉아있는 장면을 연출합니다. 친숙한 소품만 본다면 가정이 주는 편안함을 불러일으키죠. 하지만 우니카의 몸은 결박되었고 얼굴은 잘려나가 관객이 특정한 인물 대신 불편한 감정을 느끼며 하나의 인간 조각으로 그녀를 바라보도록 만듭니다. 이 시기 두 사람의 예술은 분명 꽃피웠지만 동시에 그들의 관계와 정신적 불안은 결국 두 사람을 파멸로 몰고 갔습니다. 우니카는 1916년 독일 베를린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났는데요. 어린 시절 우니카는 어머니와의 관계가 불안정했고 갈등이 많았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훗날 우니카는 또한 그녀가 2살 위 오빠에게 성적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했죠. 게다가 우니카의 아버지는 군인이었고 자주 가족을 떠나 있었습니다. 어린 소녀였던 우니카는 부재한 아버지를 이상화하였다고 전해지죠. 우니카의 부모는 그녀가 청소년기 때 갈라섰습니다. 우니카는 이후 한 남성과 결혼해 2아이를 낳았지만 결국 이혼하였고 아이들의 양육권은 남성이 갖게 되었죠. 혼자가 된 우니카는 베를린 신문과 라디오극을 위해 글을 쓰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다 베를린에서 열린 벨머 전시에서 두 사람은 서로에게 사랑에 빠진 것이었죠. 그녀의 정신건강에 관해선 1960년경 정신병이 악화되었고 반복적으로 입원과 치료를 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진단은 자료에 따라 조현병 또는 양극성 장애로 해석됩니다. 우니카 취르는 벨머의 사진 작업에 협력했을 뿐 아니라 자신만의 미술과 글쓰기를 이어간 예술가이기도 했습니다. 환상적이고 정교하게 구현된 그녀의 작품에는 키메라와 같은 상상 속 존재 또는 여러 개의 얼굴이 등장합니다. 작품 대부분은 기괴하고 뱀처럼 뒤얽힌 형체에 여러 개의 눈이 달려 있습니다. 복잡하고 반복적인 선과 무늬로 가득 차 있으며 분열되고 파편화되어 있는데요. 산산이 부서지는 그녀의 자아를 반영하는 듯 보이죠. 그녀의 드로잉 작업은 벨머가 가르쳐준 에너그램 작업과도 닮아 있습니다. 단어가 분해되고 끊임없이 재조합되는 에너그램은 그녀가 정신병과 현실 복귀를 반복하며 파괴와 재구성을 거듭했던 내면의 경험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벨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체는 마치 문장과도 같아서 그것을 구성하는 글자를 분해하고 끝없이 이어지는 에너그램을 통해 본래의 의미를 다시 드러내도록 우리를 유혹한다. 에너그램과 반복적이고 파편화된 드로잉 그리고 벨머의 인형들은 창작자 자신을 파괴와 재구성의 순환 속으로 집어넣는 작업이었습니다. 어두운 가정에서 성장했고 2차례의 세계대전을 겪은 두 사람에게 이러한 반복과 탐구는 자기 자신 혹은 궁극적인 해답을 찾기 위한 끝없는 추구였던 걸까요? 안타깝게도 이러한 끊임없는 상상과 재구성의 강박은 결국 두 사람을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벨머는 과로와 스트레스 그리고 노령으로 인한 뇌졸중으로 쓰러졌고 반인불수 상태에다 소리에 극도로 예민해져 아무런 소음도 견디지 못했습니다.
1970년 우니카의 상태는 오랜만에 호전되는 기색을 보였고 입원 중이던 정신병원은 그녀에게 며칠간 휴가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우니카가 벨머의 집에 도착했을 땐 벨머는 더 이상 그녀를 돌볼 수 없는 상태였죠. 두 연인은 조용한 대화의 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우니카는 다시 정신병원으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벨머와 함께 살던 아파트 창문에서 몸을 던지죠. 우니카 취른의 문학작품은 생전에 크게 주목받지 못했으나 사후에 재평가되었습니다. 그녀의 문학작품은 가정폭력, 낙태, 그리고 성적 학대와 같은 당대 사회에서 금기시되던 주제들을 탐구하고 직설적으로 서술합니다. 우니카의 후기 작품 대부분은 그녀 삶을 바탕으로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특히 음울한 봄이란 소설에서 마조이즘적 성향을 지닌 소녀가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끝없이 고통받는 내면의 세계를 보여줍니다. 또한 작품은 우니카의 비극적인 죽음을 예견하는 듯 보이는데요. 소설의 주인공 역시 결국 자신의 침실 창문에서 몸을 던져 생을 마감하죠. 1975년 벨머는 그녀가 있는 곳으로 떠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니카 취른과 한스 벨머는 파리의 묘지에 나란히 잠들어 있죠. 지금까지 에로티시즘 미학의 거장 한스 벨머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앞으로 이어질 아트니소스 콘텐츠를 기대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